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밝혔네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올해 후반에 김정은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서신을 주고받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잘 지내고 있다면서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to happen. They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If I were president, I wouldn't have allowed it. But he's got them.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김정은은 괜찮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and he's going to be fine. As long as we have a smart president, he's going to be fine.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 위원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북미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대화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네, 지금 녹취가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but I d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s you know. 네, 잠시 방송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자신이 대통령일 때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도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임기 동안 잘 행동해온 누군가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욕적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은 적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수입하면서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지원 요청을 이 대통령이 거절했다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던 2018년과 2019년보다 지금의 전략적 환경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훨씬 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핵탄두 약 6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최소 3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거래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병력을 파견해 러시아를 지원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을 국빈 방문하는 등 북중, 북러 관계도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중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외교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고리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단 냉랭한 반응입니다. 남성욱 숙명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핵심 질문부터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이 정말 만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높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은 아마 올해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한 80에서 90% 정도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난다면 실제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성과 가능성은 또 반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목표냐에 대해서 그런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대화를 하겠다는 거죠. 예. 이거를 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핵심 질문. 이 과정에서 우리가 패싱당할, 우리는 소외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한미 간의 소통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 가능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상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해줬어요. 연내에 김정은과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북한 쪽에서 반응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조율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일방적인 구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채널이 한 3개 있습니다. 예. 일단 뉴욕의 UN 대표부 채널이 있고요. 예. 또 스웨덴에 미국과 북한 양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스웨덴 스톡홀름 채널을 통해서 양측이 소통할 수 있고요. 네. 또 뭐 제3국의 채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1기 때 27통의 러브레터,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의 편지가 미국을 통해서 북한에게 전달됐는데 예. 이런 노력이 아마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11월 에이펙 18일에 19일간 중국 선전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데 예. 요거 앞뒤로 좀 내가 가는 김에 가서 만나겠다. 그걸 빨리 만들어라고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뭐 반응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예. 미국이 매우 서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서두를까요, 트럼프가? 일단은 이란 전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봅니다. 예, 예. 60일간의 휴전이 끝났습니다. 8월 17일 날로. 그런데 MOU의 합의 사항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죠. 종전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3일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설득할 소재가 필요한 거죠. 이제 두 달 조금 더 여전히 남았네요. 예. 김정은과의 만남은 본인의 노벨 평화상 수상 관심과 예. 함께 북한으로 관심 돌리기 전략이 일어남으로써 이란 전쟁의 교착 상태를 빠져나오려는 그런 눈길 돌리기 전략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한 30% 초반까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보니까 확실히 중간 선거에 대한 어떤 절박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의 57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일단 57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숫자는 별로 신뢰가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57개, 57이라는 단어를 저 2번, 3번 들었는데 우리 앵커께서 지금 말씀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를 28,500명인데 맨날 38,000, 그렇죠. 4만으로 얘기를 해서 전 숫자 읽을 줄 모르는 줄 트럼프 알았어요. 대통령이 숫자 개념이 없다 그러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숫자는 항상 과장돼 있고 본인이 부풀리기를 일삼는데 이번에 57개 핵무기는 초유의 이건 발언입니다. 예.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저희가 뭐 한 50개 정도로 추정을 하지만 예. 세계 최강의 미국 정보대국에서 57개를 얘기한 이상 우리는 이걸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매우 우리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 이제 북한 핵무기는 57개고 또 30개를 추가로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트럼프의 발언의 의도는 이렇게 북한이 핵 보유를 이미 끝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즉 정상회담의 예. 필요성, 절박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나왔고 또 이란과 북한이 다르다. 그런데 이란은 절대 안 된다. 예. 아직 핵무기 전 단계인 우라늄이 뭐 한 40kg 정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북한은 이미 핵무기에 들어갔거든요. 제조에 네.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북한을 다루겠다.
이제 그래서 이 정상회담을 잘 지켜봐라. 이것도 역시 관심 끌기 발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거는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한반도의 비핵화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듯한 뉘앙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비핵화가 목표냐고 그랬더니 그건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왜? 비핵화를 회담 목표로 한다면 김정은이 회담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미 2018년 6월, 2019년 2월, 그다음에 그해 6월에 판문점에서 3차례 만났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영변 핵 폐기를 가지고 유엔 대북 제재 5건을 해제하는 딜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김정은의 제안이죠. 그러나 김정은 제안에 대해서 그 당시는 트럼프가 거절을 했습니다. 전부 비핵화, 전부 제재 해제를 해야지 스몰 딜, 일부 비핵화, 일부 제재 해제는 안 된다라는 게 당시 이제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딜이 됐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노딜로 끝났죠. 그러나 이제는 조금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갑이었습니다. 을은 김정은 위원장이었죠. 그러나 이제 2026년은 달라졌습니다. 이 회담의 문턱이 오히려 평양이 높아져서 평양이 주도권 갑을 위치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구애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회담이 을이죠. 이럴 때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을이 갑의 요구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지가 좁아진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김정은의 입지가 더 커진 거, 이거는 배경이 뭡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북중러 연대가 매우 강화됐습니다. 일단 재작년에 15,000명의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 의 관계가 이거 군사 동맹 조약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년에 중국 전승절에 천안문 광장의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80주년 행사에서 뭐 좌청룡 500호이란 좌시진핑 우 푸틴의 위상을 과시함으로써 이건 할아버지 김일성보다도 높은 위상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러가 김정은을 서포트하다 보니까 트럼프와의 만남에서 서포터즈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죠. 아쉬울 게 없어진 거네요, 여러모로. 당신 요구사항을 관철해라, 트럼프를 상대로.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이제 방한하는 상황인데요. 아마 뭐 중러의 입장은 미국이 김정은의 요구를 수용해야지 회담이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위상은 2019년과는 많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노딜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김여정 총무부장이 북미 정상간의 소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고 최고 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좀 냉랭한 반응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처음에 그래도 대화의 가능성은 커졌다라고 보셨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제안을 했는데 덥석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남자의 요구가 뭐 별게 아니가 되겠죠.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김여정 입장에서는 이건 최고 지도자 간에 논의할 사항이다라는 사항을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미연합훈련은 여전히 반북 책동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진화된 능력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양측의 최고 지도자 간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다. 그럼으로써 이 문제를 최고 지도자 간의 문제로 던져버린 거죠. 본인이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지만 부부장 정도가 정상회담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워싱턴을 더욱더 애태우기 위해서 표현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우회적인 표현은 우회적인 표현이고요. 속내는 뭘까도 궁금한데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뭘 요구할 핵심 사안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핵 보유국을 공인하라는 거죠. 인정해라. 인정하라는 거죠. 뭐 이미 57개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기 때문에 아마 57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달 겁니다. 추가로 생산되는 핵무기는 여전히 그거는 미지의 영역이고 그거는 앞으로 보류하겠다, 동결하겠다라는 예. 두 번째 요구 사항은 지금 이제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의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데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11건의 민생 제재 중에 5건을 해제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아마 대북 제재 해제를 당연히 요청을 하면서 또 경제적 지원까지도 뭐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석이조, 핵무기 보유, 제재 해제 및 경제 지원 이 두 카드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에이펙 정상회의 이때 대화를 기회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한다라는 현재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문제는 이 논의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한미 간에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기류가 읽히거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사실 이란 호르무즈 봉쇄 한국의 해군 함정 요청했는데 노 땡스 했다라고 해서 불쾌감을 가졌고요. 예. 또 한 번 섭섭하다고 어저께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한미 당국 간에 뭐 여러 관세 통상 문제가 또 밑에 깔려 있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합의가 작년 팩트시트 합의서에 있었는데 한국은 1차 사업조차도 정하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이 이제 5,500억 달러를 그렇죠. 약속하고 한 서너 개의 사업을 지금 확정 지었는데 한국은 미국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을 요구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요거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네네. 우리는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싶다는데 이게 미국과의 지금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관 장관이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러 워싱턴에 급거 갔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빨리 결실을 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고 뭐 최근에 또 쿠팡 사태라든가 전반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이 취소될 정도 되는 것은 경제와 안보 양측이 지금 이제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란 전쟁의 교착을 계기로 김정은 카드를 꺼내든다면 내가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갑자기 뉴스를 이제 김정은으로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손 대는 것마다 실패했는데 일단 하나라도 잘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젠 북한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자, 이 불똥이 우리한테 튀면서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 중에 조교이 종료된다고 하고요. 지금 한국군의 지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훈련이 축소가 되면서 전작권 전환,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작전권을 이제 환수 모전에 이양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기반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방어를 북한이 침공했을 때 방어를 하는 능력. 두 번째로는 다시 반격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수습을 하는 3단계로 돼 있는데 이번 을지 포커스 훈련을 통해서 방어 훈련 플러스 반격 훈련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야외 기동 훈련도 한 14차례 하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이 잘하고 있는데 돈이 드는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느냐. 돈 문제를 얘기했는데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 한 1,000억 원 정도 듭니다. 이제 미군이 한 700억 원, 우리가 한 300억 원 듭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괌에서 한 5천 명 정도의 증원이 오니까 비용이 좀 더 들죠. 이제 이 문제와 맞물려서 저희가 반격 훈련까지 해봐야지 2028년 정도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문제가 완성이 되는데 당연히 이번에 반격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아니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에 기반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 및 미국 국방부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당국자들의 입장은 좀 다르죠. 이거 미군이 훈련 취소했는데 미군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이 진행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반격 훈련 취소에 따른 전시작 조건 이양 조건이 갖췄느냐에 관해서는 앞으로 한미 간에 상당한 이견이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 부분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자면은 북한과의 협상 내용도 불안하고 우리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안보는 어떤 협상의 도구로 전락한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복합적인 위기죠.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항을 조금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관세 통상 문제 3,500억 달러 약속을 했으니까 1차 사업분을 빨리 그것은 투자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한미 간의 소통을 조금 더 긴밀하게 해야 된다. 앞으로 이 백악관과 평양 간에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네. 즉 뭐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제3국 스톡홀름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미 간에 좀 더 긴밀한 우리는 경제동맹이자 안보동맹 또 가치동맹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더 설득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과제가 우리에게 던져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국회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이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출근길.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인데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깬 선택이니만큼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이른바 2인자인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노 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습니다. 뭐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정치권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에 길을 가고 있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고요.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 행사에 여권이 발작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논의도 없이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건 관례를 깬 사법농단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최악의 법기술자의 지금 농가를 부린 것 아닙니까? 국민이 바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도 209일 동안 제청을 뭉개더니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라고 사퇴 요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나아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거취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조 대법원장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여권의 공세를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법관 임명하는 그 권한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갖은 협박과 압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을 장악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곁들였습니다. 이 같은 공방은 국회 법사위에서 한층 가열됐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한 것이 또 다른 불씨가 됐습니다.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된다고 지금 전제를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재청권이 왜 있습니까 도대체?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 논란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구상으로도 풀이되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 용산 지역 택지 전환과 공급량 확대 문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오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활용 방안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수 확대 방안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미 재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채 바이백, 재매입 규모를 확대해서 장기 국채 금리는 급락했지만 미 국채 고금리 상황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승현 특파원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최근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5.3%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가 타격을 받자 미 재무부는 장기 국채 바이백, 재매입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확대했습니다. Weeks, we've seen the 30-year auction and the 10-year auction come out at much higher yields than many had anticipated. That's creating a little bit of a nervousness in the equity market because stocks are, of course, discounted by the bond market. 국채 바이백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를 다시 사들여 특정 만기 구간의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10년에서 20년물과 20년에서 30년물 구간으로 다음 달 9일부터 11월 4일까지 적용되며 이에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0.09%포인트 떨어진 5.2%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미 국채 금리 급등에 짓눌렸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월가에선 바이백 확대가 장기채 시장의 단기적인 급등세를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첫 40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GDP 수준으로 불어난 대규모 재정 적자와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불확실한 통화정책 등이 장기금리 상승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AI 투자붐에 따른 대형 기술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도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연준 위원 상당수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미 국채 장기 금리 상승 움직임에 미 재무부가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바이백 규모를 2배로 늘린 건데요. 시장은 이걸 어떤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지, 또 금리 상승세는 얼마나 더 이어질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미 재무부가 일단 그 국채 금리 상승 움직임에 나섰는데 바이백을 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10년에서 30년 사이에 이제 바이백을 2배로 늘렸다라는 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바이백 용어 자체가 워낙 좀 특수한 용어이기 때문에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꼬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있던 국채들을 다시 사는 작업들을 바이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있는 국채들은 보통 거래 같은 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 사가지고 새로이 발행하면은 뭐 금리 인하 효과라든지 예전보다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 인하 효과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시장에서 채권을 사오는 거거든요. 채권을 사온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가격이 올라가면 흔히 말하는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지금 아무래도 미국의 장기채 금리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렸다. 인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려가지고 이 가격을 안정시키고 금리를 안정시키는 그러니까 가격을 좀 올리면서 금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누리려고 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풀린 국채 다시 사들인다는 건데 이 사들이는 건 어떤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부가 국채란 것은 재정 적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뭐 재정 적자 규모가 있는 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돈을 찍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 세금을 걷어서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지금 예상에는 지금 장기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장기채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채를 발행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흔히 자산 간의 만기 구조를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채 금리가 높다는 이야기는 장기채 가격이 싸다는 이야기고 예. 단기채 금리가 좀 낮다는 이야기는 단기채 금리가 좀 비싼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싼 거를 사가지고 좀 비싼 거로 다시 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중앙은행에서 하는 뭐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는 좀 다른데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사는 거는 중앙은행의 통화를 늘리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결국은 새로이 돈을 만들어서 채권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과정 같은 바이백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결국은 만기 구조를 변경하는 것들 그러니까 장기채를 좀 사고 단기채를 늘리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채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랐기에 재무부가 나섰나 봤더니 미 장기 국채 금리 5.339%까지 올라서 19년 만에 최고치였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정에 대한 리스크,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깔려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에 이제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비 같은 것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건 버틸 수 있는 수준인데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채들이 많이 발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많이 발행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 장기채 그런 이자율이라든지 그 당시 수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장기채 금리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요인인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물론 이번에는 흔히 말하는 기대치와 부합하면서 좀 버티고 있는 이런 양상이긴 한데 유가가 안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유가가 이제 $90 수준에서 이제 안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유가 때문에 좀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또 올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 올라가는 것들이 못 잡고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안 오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못 떨어지고 혹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30년물, 뭐 10년물 이런 것들은 장기 금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 1, 2년 상황이 아니라 10년 후, 뭐 15년 후에 이제 금리가 반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기대감, 인플레이션 못 잡게 되면은 금리를 못 내릴 거고 혹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국채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흔히 말해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많은 채권들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공급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공급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 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결국 이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그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그러니까 상승할 거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또 하나 나왔는데 FOMC 지난달 의사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위원 다수가 물가가 안 내려가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단기간의 금리 결정은 2년물, 그러니까 이게 짧은 기간의 만기의 채권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것들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인플레이션 추세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유가 추세 같은 것들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이게 중장기적인 추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 연준이 흔히 말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금리를 적절하게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빨리 끝낼 수 있느냐 아니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 중장기 금리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올리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훼손되어 있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한 번이냐 혹은 뭐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채 금리 오르면서 증시에도 영향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AI, 반도체 기업들에 큰 영향을 줬었는데 그동안 막대한 자금 풀어서 투자 나섰는데 결국에 이게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AI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AI 인프라 같은 주식들은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가 주로 이제 흔히 말해서 부채를 통해서 이제 지분 투자 아니고 부채 같은 것들 통해서 많이 만들다 보니까 부채를 통한 자본 조달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걸 짓더라도 돈을 많이 들여서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이런 AI 인프라 투자라든지 AI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이래 장기채 금리 같은 거 올라가게 되면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성장주 혹은 기술주, AI 관련주, AI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여파가 뭐 한국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장성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대출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대출에 많이 의존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정부의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기존에 지을 수 있었던 데이터 센터들도 못 짓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널리 퍼지면서 그리고 AI 기업들이 이것들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모형을 만들고 피지컬 AI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AI 인프라 같은 것들이 깔리기 어렵고 그다음에 시중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기업들이 좀 투자를 늦추게 되고 이런 것들은 AI 산업 전체의 어떤 성장성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술주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 결국에는 시중 금리도 밀어 올릴 거고 결국에는 물가에도 상당한 부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영향 미칠까요? 사실 이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이제 물가 잡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물가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 금리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나온 얘기는 디커플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내려도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장기 금리 올라간 요인이 인플레이션 요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재정 적자 요인이 크거든요. 구조적인 재정,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도 구조적인 재정 적자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단기적으로 금리는 낮추지만 오히려 이제 장기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장기 금리 올라가게 되면 이런 AI 인프라 같은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디커플링이라는 게 기준금리 내려도 장기금리는 오히려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기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인플레이션까지 겹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오면은 결국은 중장기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게 되는 이런 양상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백 규모 늘리면서 급한 불은 껐는데 이 금리 상승세 길게 이어질 거란 전망 많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장기채 금리의 상승 요인이 구조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는 게 장기채 금리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채권 트레이더들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나 장기채 거래 같은 경우는 금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건 뭐 듀레이션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계속 안 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 산 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살 거고 이렇게 안 살게 되면 선호가 떨어지게 되고 선호가 떨어지게 되면 또 금리를 흔히 말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유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구조적인 요인 그리고 채권 트레이더들의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무래도 좀 장기채에 대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른 상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요인이고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 미국의 재정 구조에 대한 이야기고 흔히 말해서 이제 국제 트레이더들의 인센티브에 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미 재무부가 바이백 규모 2배로 늘리면서 미 증시는 상승 마감을 한 상황인데 우리 증시에는 오늘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보안관들이 성범죄자를 붙잡으려다 테라스가 무너져 일제히 추락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버스와 트럭이 충돌하면서 23명이 숨졌습니다. 지구촌 사건 소식을 신웅진 기자가 전합니다. 중무정한 보안관들이 모여 성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려는 순간 2층 테라스가 무너집니다. 9명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면서 다쳤는데 이 아찔한 순간이 동료의 보디캠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브라질 남부 이피랑가에서 환자들을 이송하던 버스와 트럭이 충돌해 2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전 3시 반쯤 왕복 2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소형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버스에 타고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이며 트럭 운전자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Foram vitimadas no local 23 pessoas, das quais nós tivemos 13 mulheres, 8 homens e 2 crianças. 케냐 북부 삼부르 카운티에서 현지 시간 19일 조종사와 승객 등 7명이 탄 관광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보기관 수장인 미켈레 센시 콘투지 국장과 그의 부인도 숨졌습니다. 케냐에서는 관광산업 발달과 함께 최근 헬기 추락이 잦은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날씨가 다시 한여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습도가 높아지면서 공기도 후텁지근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덥고 습한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공기가 다시 끈적해졌습니다. 밤사이 청주와 제주 등 일부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많은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소나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지만 충청 지방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더위 속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며 습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지방에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호우 피해가 난 경남 지역에는 최대 60mm가 예보됐습니다.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1도, 제주 26.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경기 일부와 영서 남부,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8월 20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